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실종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죠. 실종인은 43살의 여성 박고수레 씨. 그녀는 한국이 아닌 일본 후쿠시마현에 살았는데 거기서 자취를 감췄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소재 확인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일본 영사관에 실종 소식을 알리면서 결국 현지 경찰이 박고수레 씨의 행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녀가 거주하던 곳은 후쿠시마현의 아라이촌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또 꽤 오랜 동안 수출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 영향 때문인지 박 씨 역시 성인이 되면서 일본 유학길에 올랐죠. 애견 미용과 네일 아트를 배우길 원했는데요. 근데 또 얼마 가지 않아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죠. 그 후에 박 씨는 일본에 있는 한일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한 중매업체에서 통역사로 근무하며 살던 중이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실종 사건이 이천에서 접수가 되었냐? 평소 꼬수레 씨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카톡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딸이 더 이상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자 가족이 불길함을 느꼈고 결국 한국에서라도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박 씨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가족들은 그간 딸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마주했습니다. 가족들 몰래 2번의 결혼 그리고 1번의 이혼까지 했다는 점이었죠. 상대는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현재 재혼 상태라는 건데요. 아니 그럼 박 씨의 현 남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추적에 나섰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의 남편은 박 씨가 실종되기 3달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을 수소문해보니까 같은 마을 주민들은 그 남편의 죽음이 어딘가 이상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사망한 남편 사토 다카시 씨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논에 풀을 베고 그걸 태우는 과정에서 하반신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가 있었죠. 근데 화상이 아주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긴 했지만 그는 직접 2발로 걸어서 탔고요. 걱정하는 주민들에게도 금방 돌아오겠다 라면서 안심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 길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죠. 사망 처리됩니다. 주민들은 아니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도 이상했다며 의아해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아내였던 박 씨마저 실종된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미 이 지역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 씨의 실종이 단순 가출이 아니라 범죄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어떤 범죄요? 왜 이런 추정이 있었냐면 이 2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편이 사망을 한 뒤 남편 소유의 집과 땅이 모두 아내 박 씨에게 상속될 예정이었죠. 그럼 누군가 이 상속될 재산을 노리고 박 씨를 납치하거나 혹여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실종된 이후에 박고수레 씨 집을 가봤는데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심지어 에어컨마저 작동 중이었습니다. 박 씨가 자발적으로 외출을 한 거라면 금방 돌아올 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두고 갔을 리가 없잖아요. 좀 더 정확히 보면 실종의 추적 날짜는 2016년 7월 6일이에요. 그날 스케줄을 보면 박 씨는 네일샵이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갑작스레 취소했죠. 그리고 집안의 모든 귀중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끄지 않고 집을 나섰다? 다행히 이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목격된 건 집에서 멀지 않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예요. 차를 타고 있는 그녀의 옆에 웬 낯선 남자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봐서 일단 이 남자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아니 근데 여기서 답답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당시 이 실종 사건은 일본 경찰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경찰이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좀 부정적이었고 결국 가족들은 일본 경찰의 수사에만 의지를 한 채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버리고요. 그렇게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박 씨가 실종되고 1년 2개월 뒤인 2017년 9월 24일 일본 경찰이 미야기현에서 한국 국적의 남성 이승호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기 혐의, 누군가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의 소유주가 바로 실종된 박고수레 씨였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승호는 박 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망한 남편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전적이 발견됩니다. 이거 뭐죠? 카드를 이용해서 미야기현의 바이크샵에서 오토바이 용품과 조립식 창고를 구매했다는데요. 무엇보다 이승호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박고수레 씨가 목격된 그 차량 안에 옆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거 어쩐지 퍼즐이 막 딱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일본 경찰은 사실 오랫동안 이 씨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용카드 도용까지 포함을 해서 1년 동안 미행을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4번이나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박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를 못해요. 이 씨는 나는 박고수레 실종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강하게 부정하고요. 결국 그는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박고수레 씨 실종 사건은 소득이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진행 상황을 세세히 알려주지 않았고요. 가족들도 점점 지쳐갔죠. 그러다가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SBS 그 아래 가족들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건데요. 특히 박 씨 오빠가 평소에도 그 알 애청자였고 또 많은 실종 사건을 관심 있게 봐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생 방에 찾아가서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여럿 모으기 시작했죠. 그 결과 48통의 손편지를 찾아냅니다. 이 편지들이 모두 한 사람에게 온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이승호였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박 씨가 실종되기 5년 전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년 동안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정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한 연인 관계임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게 밝혀집니다. 이 편지가 어디서 왔냐? 강릉교도소? 이승호가 당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고요. 밖에 있는 박고수레 씨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거죠. 왜 감옥에 갔나 보니까 자신의 친어머니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사망신고를 해서 부정상속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럼 박 씨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두 사람이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나서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이승호가 수감된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이어간 거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결국 이별을 했다는데요. 박고수레 씨 후배에 따르면 헤어질 당시에 이승호가 찾아와서 막 직장에서 화내고 물건 던지고 온갖 추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박 씨가 일본인 남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승호 또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해요. 올 자식까지 두게 되죠. 하지만 박고수레 씨 남편이 사망한 이후 또다시 이승호가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무언가를 노린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씨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 약 1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받았거든요. 이때 이승호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네가 받은 1억 원 중에 약 5천만 원 정도만 나한테 주면 내가 일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나는 당장 그 일본 여성과 이혼하고 너랑 같이 살 수 있다 라면서 사랑의 도피를 핑계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박 씨는 넘어갔고요. 돈을 넘겨준 후 박 씨는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체포가 된 이승호는요, 사실 체포 당시에는 생활비로 이미 그 돈은 다 탕진한 상황이에요. 박 씨의 실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자기는 아는 게 없다면서 모든 걸 부인하고요. 오히려 나도 박고수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알 제작진에게 아주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와요. 이승호 주변 사람들 중에 실종된 게 박고수레 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죠? 2008년 일본 센다이 전문학교에 다니던 27살의 남성 김영돈 씨도 또 다른 실종자입니다. 2008년 10월에 일본 미야기현 후루카와라는 역에서 갑작스럽게 실종돼요, 이 남성이. 그런데 발견은 됐어요. 2년 뒤인 2010년에 그 지역의 한 대나무 숲에서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실종이 이승호와 무슨 관련이냐? 실종된 김영돈 씨, 그리고 이승호, 박고수레 이 세 사람 모두 일본의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기 사이입니다. 그때도 이승호는요, 파친코를 즐기면서 돈을 빌렸던 사람이에요. 김영돈 씨가 이승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승호가 내가 이제 너한테 돈을 갚겠다 라면서 김영돈을 후루카와로 불러냈는데 그때 이후에 김영돈 씨가 실종된 겁니다. 모든 사건에 이승호가 있죠. 김 씨가 실종된 후에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들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이승호한테 가서 내 아들 어딨냐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왜 이승호를 지목했냐면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이승호였기 때문이에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승호가 이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님 아들 살아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죠.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지낸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다고만 주장하여. 그리고 이때 김영돈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어떤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박고수레 씨였습니다. 이게 정말 얽히고 얽혀있는 관계죠. 당시 박고수레 씨와 이승호 씨는 동거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박 씨가 실종된 김영돈 씨 부모에게 저도 조카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2년 만에 찾았다. 희망을 놓지 말아라 라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실종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제 와서 박고수레 씨는 그거 다 이승호가 시켜서 그렇게 말한 거다라면서 자신은 김영돈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발을 빼게 되죠.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김영돈 씨가 백골로 발견된 거예요. 시신을 부검을 해봤더니 실종되고 나서 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죠. 근데 여기서 그 시신이 발견된 대나무 숲 있잖아요. 그 대나무 숲이 사실 일반인이 좀 쉽게 찾을 수 없는 아주 외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필 거긴 이승호의 어머니가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곳과 가까웠죠.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바로 이승호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정말 뭔가 딱딱딱 들어맞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승호를 더 캐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일본의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사실 백골 시신 신원 파악하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발견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16년이 돼서야 그가 김영돈이라는 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승호를 추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겁니다. 게다가 유골은 그 사이에 무연고자로 취급되면서 화장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기도 전에 이미 없어졌고요. 유가족조차 아들의 시신을 회수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승호가 강릉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그 2011년에 박고수레 씨와 주고받은 편지 속에 김영돈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영돈이 일은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 그런데 여러분 2011년 그때는 그 누구도 백골 시신이 김영돈 씨라는 걸 몰랐을 때예요. 근데 김영돈에 관해 잊자? 이건 그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죠.
오늘 사건 정말 단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파면 팔수록 너무 복잡한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2008년에 김영돈 씨가 일본에서 실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 친구 이승호였고 그의 연인이 박고수레 씨였고요. 두 사람이 분명 김영돈의 실종과 죽음에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2016년 이 백골 시신이 김영돈 씨라는 게 밝혀진 직후 공교롭게도 박고수레 씨가 실종됩니다. 역시 그녀와 마지막으로 있던 사람은 이승호였고요. 2017년이 돼서 이승호가 체포가 됐는데 그때 오직 그 카드 부정 사용만으로 재판을 받았고 살인 혐의는 배제됐어요.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2018년 3월에 출소했죠. 그리고 이후 그의 행보는 꽤나 대범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 기사나 SNS에 댓글을 다는데요. 그 내용이 주로 그 사라진 여자 박고수레가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나서 도주한 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이승호가 2008년 김영돈 씨 실종에 박 씨를 범행에 이용을 했고 2016년이 돼서 백골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니까 그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서 박 씨까지 죽였다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일 뿐이죠. 그알 취재진이 2018년에 출소한 이승호 씨를 인터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질문에 크게 화를 내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 라는 식으로 말을 좀 바꾸기도 하죠. 그러다가 박 씨와 주고받은 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갑자기 당황하는 듯 하더니 경찰을 부르고 제작진을 내쫓아 버리는데요. 강한 부정의 모습. 여러 정황 증거들은 이 두 사건, 그러니까 김영돈 씨 실종 사망 사건, 또 박고수레 씨 실종 사건, 이 두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이승호라는 걸 끊임없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지난 2019년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한 이승호를 살인 혐의로 한국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는 점이죠. 근데 김영돈 씨가 이미 실종된 지 워낙 오래됐고 증거도 없고 또 박고수레 씨는 찾지도 못한 상황이고 물론 시신이 없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되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것에도 단정 지을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6년 그때에 박 씨가 실종됐을 때 한국과 일본의 공조수사가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박고수레 씨가 일본에 살았지만 한국 메신저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 경찰은 현지 신용카드 내역만 가지고 범인을 추적했죠. 그렇게 1년을 허비했고요. 안타깝게도 박 씨의 카카오톡 내역은 모두 소실된 상태입니다. 박고수레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데 열렬히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정말 그녀를 처리한 걸까요? 신속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범인은 완전 범죄를 이뤄낸 승리감에 도취돼 있겠죠. 살인을 2번이나 해도 나는 안 걸려요 라면서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